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16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수, 국민의힘, 그리고 이들의 진짜 배신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보수의 위기를 더욱 짙게 만드는 한덕수 총리의 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많은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한동훈 대표의 이제 대구 방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 기사죠. 민주당이 대선 접어들면서 공세 수위를 낮췄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때리다가 요새는 좀 뜸해요. 조금 과거보다는 덜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이거를 MKGA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MKGA를 어떻게 이거 불러야 됩니까? 미국은 마카라고 부르는데 MKGA는 어떻게 마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인데, 근데 항상 제가 보면은 미국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건 이해하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사진 일부분에 이 성조기 그림이 언뜻 보인단 말이에요. 왜 미국 국기를 자꾸 이렇게 들고 나와서 참 이 모습을 보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조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일보의 기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때리는 빈도가 훨씬 줄었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얘기도 쑥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그 부분을 해설해 줬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중에게 자꾸 노출되는 게 대선에게 유리하다. 대선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언급 몇몇은 민심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층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즐기는 것 같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 부분을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민주당이 땡큐할 만한 사람이 나올 거다. 야, 민주당이 땡큐할 만한 사람이 나올 거다.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이 땡큐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좋은 거죠. 본인은 이미 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걸맞은 행보를 지금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좋은 일이냐, 이 보수에게 좋은 일이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다 이겼다는 게 뭘 다 이겼다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형사재판에 이제 출석해서는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다. 궤변이죠. 계엄이 어떻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는 대통령을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임기 5년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가벼운 처사죠. 네,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가벼운 처사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보수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인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이에요. 제가 누차 사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사설은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설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문사가 썼다 하면 그 신문사에서는 그 사설의 내용대로 아주 무겁고 묵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뭐 박희숙님 뭐 되게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읽기에는 좀 그러네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박희숙님이 쓰신 글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분노감이 크셨으면 대통령이란 말도 좀 쓰지 말아달라 뭐 그런 표현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숙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었으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도 이 말씀에 참 동의를 합니다. 왜 계엄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 넣었는지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좀 해볼 건데요. 동아일보 사설은 한덕수 총리의 경선 불출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선 불출마가 확인되면서 가뜩이나 맥 빠진 국민의힘 경선은 더더욱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는 등 흥행의 적신호가 켜지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나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관심은 당내 경선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참여할지 모르는 제3지대 빅텐트 단일화 국면에 더욱 쏠리게 됐다. 그렇죠. 이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벌써부터 이 빅텐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경선을 사람들이 좀 맥빠지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어제 제가 쓰기도 했는데 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 보이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당원은 지금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고, 그죠? 그리고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고 또 국민의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정말로 대권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왔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부전승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어떤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참 불명예스럽게 끝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출마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불출마할 거다,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보도가 일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오니까 한덕수 총리 측이 아 그건 아니다라고 또 해명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그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죠. 나올 거면 경선에 등록을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주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보수 정당을 위해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좋냐? 아까 민주당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땡큐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좋죠. 설령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은 0%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중에 이제 부전승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단일화를 시도를 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가능성 0%예요. 근데 설령 그 0%의 가능성을 뚫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마치입니다. 땡큐베리 마치죠. 이게 어떻게 붙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윤석열 정부의 분신과 같은 분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어떤 직언이라든가 어떤 말림을 했다든가 그런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이제 진술을 했죠. 뭐 국무회의의 어떤 적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붙었을 때 보수 대표 주자로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나름 또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김문수 전 장관보다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 보세요. 장관으로 있을 때는 지지율 계속 1등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장관 던지고 출마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지지율이.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총리니까 뭔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것도 정정당당한 경선이 아니고 부전승으로 올라가겠다. 부전승으로 내가 꼼수를 써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중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직관적으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협지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자객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칼집에 칼이 들어 있어야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의 실력을 모르니까. 실력을 모르고 칼이 뭐 짧은 단도인지 과도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장검인지 그럼 칼집에서 뽑아봐야 아는 거죠.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어라? 이게 그냥 과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칼이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치권에는. 우리가 인생을 한번 복귀해보면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되게 어떤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스럽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김문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 더더군다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정말 부전승으로 꼼수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직을 벗어 던지는 순간 지지율은 급전직할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을 한덕수 총리께서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분별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해서 헛바람을 넣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한 총리에게 아닙니다, 총리님 나가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인자로만 있을 겁니까, 대통령을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가만히설하고 헛바람 넣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그건 한 총리님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뱀의 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한 총리님께서는 꼭 사려 있게 분별하셔서 한 총리님이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명예롭게 끝내시기를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려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서수원님도 딱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한덕수 총리님 훌륭한 분이지만 노욕을 부리면 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빵자맘님 반기문 투가 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햇살님 상식적인 분이라면 왜 친윤들에게 휘둘리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죠? 가만히설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에 갑니다. 대구에 가고 대구에서 기업인들과 청년 기업인들과 경청회라는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경청회. 여러분 경청회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보통 이런 기업인들과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건 우리가 간담회라 부릅니다. 간담회. 근데 간담회 이런데 행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쫙 이렇게 불러놓고 정치인들 혹은 대선 후보 가서 그냥 일장 연설하다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그냥 계속 하다 오는 거예요. 보통의 간담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자기 얘기만 이렇게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라고 다를 거 있나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구 행사의 컨셉을 간담회가 아니고 경청회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청회의 뜻은 뭐냐?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그죠? 2030 청년 기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기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바꿔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청년 기업인들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신문고 같은 역할이죠. 그럼 그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경청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나중에 추가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연구를 해서 또 개선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구에서는 일단 경청회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성못, 전 수성못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곳입니까? 혹시 대구 수성못이 어떤 곳인지 아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계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대구 수성못에서 해피워크 행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좀 대할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만 위원님도 대구 가실 거죠? 하는데 저는 대구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을 지키면서 이 전국의 흐름을 맨눈으로 날카롭게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우재준 의원이 같이 갈 겁니다. 우재준 의원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듬직하고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신 우리 의원이 한동훈
대표 모시고 대구 수성못 행사부터 해서 해피워크와 앞서 말씀드린 그 경청회 행사 다 이제 우재준 의원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 또 우 의원 만나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가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수성못이 어떤 데냐 여쭤봤더니 제이미님이 이제 호수공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토니님은 수성못 바로 옆에 살아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바로 옆이면은 이따가 해피워크 행사에도 가기 또 쉽겠네요. 그리고 민주님, 수성못 좋아요. 내 고향이기도 합니다. 수성못이 고향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대구가 고향이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수성못. 또 홍빵빵님, 수성못 예뻐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키쏘12님, 호수공원이고 대구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수성못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은데, 저는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 서울을 지키면서 이 대합 빌딩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민심이 어떨까 하는 기사예요. 이게 중알보 기사인데, 대구의 고민, 누굴 뽑아야 되는겨? 이게 사투리인데, 자, 사투리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잘 하진 못하는데, 누굴 뽑아야 되는겨? 그 총리 출마합니까? 어색하군요. 제가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자, 대구의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성지,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정말 누굴 뽑아야 되느냐? 요새 한덕수 총리가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한 총리가 과연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그 제목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대구 곳곳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뭐 동대구역에서 만난 기사를 또 좀 물어보니까 동대구역에서 만난 개인 택시 기사 78세 이종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는 누굴 보수 후보로 꼽는겨? 누가 낫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안 되지. 이짝 후보로 표가 몰리긴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를 뽑긴 뽑을 건데 왜 이재명은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누굴 뽑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 기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과 달리 레거시 미디어 주류 메이저 신문들의 기사는 기계적 객관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 김무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동일한 비율로 나와요. 이분들을 지지하는 목소리, 또 이분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 그런 것들이 기사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은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칠곡시장에서 인삼장사를 하는 80세 박모 씨, 네, 어르신이네요. 80세. 이 칠곡시장에서 인삼장사를 하는 박모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는 무슨 배신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배신자는 무슨 배신자고, 극이 소신 있는 거고, 안 그랬으면 지금 윤석열이랑 다 쓸려 나갔을 기다. 한동훈 맨키로 비리 없고 깨끗한 후보도 없대. 이게 그 사투리가 있는 기사를 제가 읽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충북 청주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구 사투리를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자, 어쨌든 말은 그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배신자냐? 만약에 그때 그렇게 소신 있게 행동 안 했으면 지금 윤석열이랑 다 쓸려 나왔을 거다. 한동훈처럼 비리도 없고 깨끗한 후보도 없다. 이런 말씀을 이 80세 인삼장사하는 박모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화원읍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유모 씨, 70세 유모 어르신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경상도는 의리 아닌겨. 장관할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배신하면 팔도 못 붙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박모 어르신은 그게 왜 배신자냐라는 거고 이 유모 어르신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경상도는. 근데
배신하면 발도 못 붙인다. 제 생각에는 그 대구에 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론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건지 그 배신자론에 대한 오해를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늘 말씀드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죠, 매우. 그 말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철우 지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 뭐가 전해졌습니까? 사람을 쓸 때는, 사람을 뽑을 때는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그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이 돼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분이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 그 말을 했다는 게 참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혼자 또 듣고 말지 이철호 지사는 왜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입니까? 이철호 지사는 엑스맨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죠? 국민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작년 총선 전에 작년 1월, 2월, 3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사건 있었죠. 그리고 뭐 황상무 수석 뭐 막말 사건, 또 이정섭 대사 그때 뭐 호주런 뭐 이렇게도 불리고 했었고 그런 사건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이뤄지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거잖아요. 직언을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저는 뭐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그냥 아내로만 그렇게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네요. 자, 동시 접속자 수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자, 2,500명의 동시 접속자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2,600명으로 또 지금 올라갔네요. 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더 힘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좋은데 김건희 여사는 싫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뭐 활동 안 하겠습니다.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뭐 국정 운영에 뭐 관여를 하고 또 그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 같은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약간 너무 타박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채통을 저렇게 무너뜨리나? 라는 인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던 흔적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대통령실에 많이 근무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왕 비서가 있었고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의 피해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피해자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제가 아마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욱 지금 일이 잘 됐다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제가 밝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한동훈 당시 대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충원을 한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죠?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만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러야만 우리 보수 또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져도 돼, 뭐 그런 식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여러 번 됐죠. 그러면 총선에서 진 책임,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 있었다면 총선에 지고 몇 달 만에 한동훈 대표를 당신과 민심 모두 63%의 지지율로 뽑아줬겠습니까? 총선에서의 책임, 진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오롯이 있었다면 63%의 지지율로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뽑아줬겠냐고요. 안 줬겠죠. 그럼 민심이 정확히 읽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보죠. 11월 달, 작년 11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가 안 됐어요. 10%대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또 좀 까먹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탄핵 전국으로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목소리가 이제 탄핵 반대의 결집이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은 탄핵 반대한다는 이야기 지금도 많이 합니까? 지금은 쏙 들어갔죠. 지금은 뭐 그걸로 시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그 국민의힘 주자 1등이 된 김문수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있다고 내가 알았다면 드러누워서 말렸을 거다. 김문수 전 장관이 드러누워서 비상계엄을 말렸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대선 주자 1위에 올랐던 김문수 전 장관조차 비상계엄을 드러누워서 막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지. 그래서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나왔지. 그러고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가 아니었지. 그때 충원을 한 거였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